자, 이번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산업 간의 대체 관계, 그걸 설명했고, 산업 내의 경쟁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어떤, 산업, 내에서는, 기업들 간의 그 경쟁 관계가, 기업 실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면은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 서비스 경쟁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낼 수 있는 그 마진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경쟁 관계를 어떤 산업의 경쟁 관계를 비교하려면은 어떤 지표로 경쟁 관계가 심하냐 심하지 않냐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을 첫 번째 경쟁 업체의 수, 그렇죠? 경쟁 업체가 몇 개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업체가 없이 그냥 혼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독점이에요, 독점 시장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은 수입 담배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수입 담배가 금지되어 있을 때는 KT&G 이런 데가 이제 독점이죠. 또 만약에 그 경쟁 업체가 이건 이제 하나고 업체가 하나인 거고 두 개가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는 듀오폴리라고 그래요. 모노폴리, 듀오폴리. 이거는 복점이에요. 복점. 그래서 요거는 두 개.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두 개만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은 복점 시장이라고 그래요. 복점.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이지만 많지는 않다. 그러면은 이제 과점이 되는 거죠. 과점. 그래서 과점 시장은 세 개 이상이지만 많지는 않다 이거예요. 많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신시장 같은 경우가 과점이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SK텔레콤, 또 KT, LG,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과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점, 복점, 과점. 그리고 이제 경쟁이 많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완전 경쟁이 되는 거죠. 경쟁적 시장. 그래서 완전 경쟁은 아주 굉장히 많은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완전 경쟁을 전제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완전 경쟁의 시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점, 복점, 과점, 경쟁 시장,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도 과점 시장이죠, 우리나라에. 자동차 시장도 과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삼성, 또 GM, 또 뭐 쌍용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서 이거는 사실 뭐 과점이라고 해도 현대하고 기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과점 중에서도 약간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과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품 차별화의 정도. 이것도 경쟁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제품만 다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렇다면은 많은 업체가 있어도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경쟁 시장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려는 것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산업 내의 경쟁 관계가 치열한 데는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증권 분석가는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 얼마나 경쟁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업 간의 대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로 좋은 산업이 아닌 거죠. 투자 대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그 1990년대 말에 90년대 말에 자동차 산업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이제 삼성이라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대우, 쌍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기아도 현대와 같은 기업이 아니었고 별도 기업이었죠. 그래서 현대와 기아가 이제 그 시장을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GM, 대우, 쌍용 이렇게 4개 업체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90년대 말까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산업 간 대체 관계, 산업 내의 경쟁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급자와의 관계예요. 공급자와의 관계.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체들 우리가 이제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조업체의 가장 큰 원가 항목은 재료비하고 노무비예요. 재료비, 노무비. 그러니까 결국 그 특정 산업이 어떤 업체든지 공급받는 것은 두 가지죠. 그 원자재, 재료와 관계된 그 원자재 및 또 부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노무비는 구성하는 것이 노동력이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노조가 되겠죠. 노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산업의 공급자는 재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철강 회사죠. 철강 회사. 그렇죠? 철강 회사.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 철강 회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어떤 철강 회사냐면은 그 철광석을 수입해다가 이거를 재련해 가지고 철강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 쓰게 된 그 쇠들 이런 그거를 녹여다가 녹여서 그걸로 철강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모양 이거는 이제 용광로에다가 그 못 쓰는 그 철강을 그 가져다가 녹여서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철광석을 수입해다가 거기서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이 당연히 품질이 좋죠. 그러니까 못 쓰는 폐철 이런 거를 녹여서 만들어 철강을 만드는 회사는 품질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철강은 다 여기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 이 철광석을 들여다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은 포항제철의 포스코 이게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포스코에서 공급을 받는 거죠. 뭐 다른 데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는 포항제철이 가장 그 중요한 공급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에서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로서는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갑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현대차에서는 항상 자기네의 그 철강 회사를 따로 갖는 게 꿈이었죠. 그랬다가 그것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IMF 때 한보철강이 이런 포항제철하고 같은 철광석을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그런 철광석을 수입해다가 철강을 만들어내는 그런
당진 공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때에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IMF가 와가지고 망했잖아요. 그거를 현대차가 인수를 했죠. 현대그룹이.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름이 현대제철로 바뀐 거예요. 현대제철로. 그 현보철강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현대차가 현대제철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에서 그 공급을 받을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그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현대차의 그 이제 경쟁력이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가 현대제철로부터 그 철강석을 공급을 받고 그 다음부터 현대차가 좀 잘 나갔었죠. 잘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폐철을 녹여서 만드는 철강은 이건 주로 이제 건축 자재에 쓰는 철근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철근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는 뭐 동국제강이니 동부제강이니 뭐 강원산업이니 옛날에 이런 회사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래서 현대차가 공급받는 원재료에서는 현대제철, 포항제철에서 현대제철로 이제 옮겼지만 그 제일 많이 받았고 철강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협력업체들의 그 부품을 공급을 받아야죠. 그래서 A, B, C라는 이제 협력업체들로부터 그 이 부품, 저 부품 해가지고 그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공급자와의 관계가 옛날 포항제철보다 현대제철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럴 때 이거 현대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었으면은 그 이후에 현대차가 그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부품 업체들이 많으니까 A, B, C라는 회사들이 바로 이제 그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공급자와의 관계죠. 이게 이제 재료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와 관련된 거, 노동력과 관련된 것이 뭡니까? 자동차의 경우에는 노조의 관계가 굉장히 그 중요해요. 그런데 GM도 그 노조 때문에 이제 망해가지고 한동안 그 힘들었었고, 또 현대차도 그 현대차 규중 노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런 노조가 강성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강성 노조다 보니까 현대차의 경우에는 그 특히 이제 우리가 곧잘 일본의 토요타하고 혼다하고를 잘 비교하는데 그쪽에 비해서 생산성은 많이 떨어지면서 그 급여는 훨씬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비교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강성 노조는 그 노동력을 공급하는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그 자동차 산업에서는 별로 좋은 게 못 되죠. 그렇죠? 그 노조한테는 좋겠죠. 그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받고 이렇다면은 그게 좋은 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현대차 그 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포항제철에서 유일하게 철강을 자동차 산업에 공급하다가 현대제철이 그 일을 같이 하게 됐다. 그러면 공급자와의 관계가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플러스 요인이죠. 그런데 자동차 산업의 노조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그 강성 노조들이 그 생산의 그런 그 파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그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구매자와의 관계예요. 구매자와의 관계.
구매자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그래서 구매자의 관계에서 특정 산업의 산출물에 대한 소비자와의 교섭력을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회사다라고 하면은 그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자동차를 사는 구매자들과 기업체와의 관계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자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단합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들이 집단적인 교섭력을 갖게 되니까 기업의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매자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 회사가 그 소비자를 홀대했다 또는 뭐 잘못한 것을 숨겼다 이러면은 소비자들끼리 연대해가지고 집단적인 교섭을 해서 그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아니죠. 큰 그 수익성을 얻기가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그 구매자들이 그럴 수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자동차 산업으로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를 곧잘 비교하는데 그게 이제 아주 단적인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이 그 어떤 단체 교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이제 수입차를 그 규제를 했으니까 자동차 수입을 규제를 했어요 옛날에. 그래 지금은 좀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외국 차는 못 들어오고 현대차 또 기아차 또 삼성차 이런 것도 있지만 현대차 점유율이 뭐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거의 현대차 과점 시장이라고 해도 현대차가 독점하는 구조의 그 과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각종 그 소비자 보호법이 그 소비자를 위해서 그 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소비자들을 오히려 그 소비자의 권리를 갖기 어렵게 그 기업의 입장에서 그 유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국내 소비자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입장에서는 이쪽에다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가격을 비싸게 해도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외국 수출하는 차하고 내수차를 차별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그런 면들이 밝혀졌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현대차에 투자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내수 시장에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고 또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도 대규모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고 이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현대차의 그 판매나 매출과 이익을 비교해 보면은 국내 시장의 매출은 조금이에요. 그리고 해외 시장의 매출은 엄청 커요. 그런데도 전체 이익은 국내 시장이 훨씬 크고 해외 시장은
적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적은 그 매출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거니까 그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대차는 이런 안정적인 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제품을 판매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경쟁적이고 시장이 굉장히 여기 한국은 거의 독점적 과점이고요. 미국은 완전 경쟁적이죠.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여기 와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가 10년 내 10만 마일을 보증을 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해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는 미국은 또 소비자의 권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단체 집단 소송제도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소송을 해가지고 유리한 판결을 내면은 모든 소비자한테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나도 받으려면은 또 변호사를 사서 해야 되니까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시장이 좋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차를 사갖고 오는 역수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매자와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산업을 분석하는 관계에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동차 산업이 그동안 수입차 규제로 국내 시장에서는 쉽게 판매해서 외국 고객에게만 치중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바뀌고 있죠.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수입차가 판매가 증대하면서 수입차를 사기 시작하면서 국내 구매자와의 관계가 자동차 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전보다는 불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좀 소홀하게 해도 될 구매자를 이제는 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입차를 사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비자의 입장이냐 투자자의 입장이냐 하는 것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사항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비자의 입장이라면은 수입차를 사야죠. 수입차를 사가지고 현대차가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외국 소비자들에게 하는 것만큼은 해줘야 될 거예요. 더 잘해주지는 못해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수입차가 많이 어떤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차가 그렇게 되면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투자자의 관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의 다섯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면은 신규 기업의 진입 위협입니다. 그래서 신규 기업, 그러니까 이거는 진입 가능성이에요. 진입의 용이성. 진입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러면 이제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 말 자동차 산업에는 르노 삼성이었죠. 그때 삼성. 그때는 르노는 그 다음에 붙은 거죠. 삼성 자동차가 신규 기업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자동차 회사가 들어오기가 어려웠어요.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산업 자체로 보면은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인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이런 기업들에게는 좋았었는데 90년대 말에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그게 이제 큰 위협이 됐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왜 르노가 됐냐면은 삼성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 자동차 산업을 이제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내놓게 됐고 그것을 르노가 인수를 해서 르노 삼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산업 내의 경쟁 관계, 그 다음에 산업 간의 대체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공급자와의 관계, 여기는 구매자와의 관계, 여기는 신규 기업의 관계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팩터가 5가지라고 해서 five forces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업의 구조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자동차 산업의 그 주기에 따른 위치는 어떻게 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깐만요. 이제 제품을 원래 이게 마케팅에서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시장에 도입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서 잘 팔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팔리다가 뭐 사람들 입맛이 바뀐다든가 뭐 그래서 과자가 이제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제품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맨 처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한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쑥 자라다가 처음에 태어나서 세상에 나와서 급격히 자라다가 또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는 없어지는 이런 단계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을 제품에다가 적용을 했다고 해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앞자를 따서 PLC라고 하잖아요. 요 프로덕트 대신에 인더스트리를 쓰는 거예요. 인더스트리. 그래서 산업은 어떠냐? 산업도 똑같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에 들어왔다가 쑥 컸다가 안정적으로 크다가 그 다음에 사그라드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쪽이 이제 시간이 되고요. 시간. 그리고 이쪽이 뭐 매출이 되는 거죠. 매출. 그래서 처음에 매출이 이만큼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다가 확 늘어났다가 이제 쭉 안정적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는 그런 단계를 보인다 이거예요. 이제 이익은 어떻게 되냐? 이익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밑에서 처음에는 손실만 보다가 여기서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익은 그거보다 밑에 있게 되고요. 위에가 매출, 여기가 이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익. 이런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에서 그러면은 어느 단계에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가장 좋기는
성장기예요. 도입기에는 아직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이든지 산업이든지 처음에 그 만들어져 가지고 도입되는 단계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남는 회사들이 그 시장에서 인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입기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고, 도입기 후반이나 성장기 초반에서, 그 산업의 성장기 초반에 있는 이런, 산업에 관심을 갖고, 또 나중에 이제 처분을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사는 거고, 매수고요. 처분하는 거는 이때쯤 이제 처분하는 거죠. 그 없어질 때. 그래서 이때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 그래서 성장기 초반, 성장기에 있는 산업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도입기를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을 설명하려면은 이때는 이제 도태될 위험이 큽니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 처음에는 이건 이제 도입기 후반기여서 도입기 후반기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도입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금 바이오 산업이 그렇잖아요. 바이오 산업,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또 무슨 그 신라젠 뭐 이런 회사들이 막 그 굉장히 치열하게 뭐 그 약품을 개발을 하고 임상 실험을 거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나노 산업, 생명공학, 바이오 산업이 지금 이래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성장기가 되면은 그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증가를 해요. 도입기보다는 성장률은 낮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어떤 기업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급증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도입기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에 대한 그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장기에서는 성장률은 조금 그 뭐 도입기 요거는 이제 후반 쪽에 도입기 후반. 그런데 이때도 훌륭한 투자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휴대폰 사업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숙기에는 이제 수요가 포화 상태. 그래서 이제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정도가 그 별로 이렇게 크게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매출과 수익성이 약간 둔화되고 이때는 서로 이제 가격을 올리지는 못하고 대체로 이제 부가 서비스 이런 것으로 경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기가 끝나기 전에 성장기 산업으로 투자 대상을 교체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은 성장기 산업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성장기 산업. 그래서 현재 그 우리나라 통신업이나 조선업 이런 것들이 그 성숙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도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조선업은 성장기죠. 성장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성숙기에 해당이 되고 일본은 쇠퇴기에 해당. 거의 일본은 쇠퇴기예요. 그 조선업이. 쇠퇴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그 수요가 변화하고 기술 혁신으로 해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인건비가 이제 비싸니까 이 제품을 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 목재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쇠퇴기 산업이 되는데 이거를 기술 개발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가지고 국면을 전환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신발 산업을 아까 얘기했었는데 바로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신발을 그냥 그 신는다
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사양 산업이 된 거지. 그거를 건강 또 스포츠의 스포츠 시장의 확장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을 시켰더라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쇠퇴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산업의 연관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산업이든지 하나의 경제 안에서 서로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 산업이 잘 되면은 그 다음 산업이 잘 되고 또 뭐 그 다음 산업이 되면은 대신 또 그 이쪽 산업은 잘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은 걸 보면은 건설업이 화랑을 보이면은 그 시멘트 산업이 잘 되는 거죠. 또 철강 산업도 잘 되고 철근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니까 이럴 때는 그 현대제철이나 그 포항제철 이런 데가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동부제강이나 이런 철근 같은 거, 동국제강 이런 데가 잘 되는 거죠. 또 목재 산업도 건설업이 잘 되면은 그 파급 효과를 받아서 함께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산업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처럼 바로 이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장기적으로 본다 하니까 뭐 일일 매매하거나 뭐 그 일주일 단위로 투자를 종목을 바꾸고 막 이러면은 그것은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그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중장기 분석을 할 때, 그리고 그 중장기 분석의 결과로 투자에 활용을 할 때에 산업 연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산업 연관 분석을 하는 그 방법으로 산업 연관표를 활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연관표라는 것은 그 소련 출신의 그 미국 경제학자죠. 그 레온티에프라는 사람이 그 산업 부문 간의 그런 상호 연관 관계를 분석을 해서 행렬 형식으로, 그래서 행렬 형식으로 분석을 해서 그 산업의 연관 관계를 나타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걸 작성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에 무슨 새로운 공장을 세운다든가 또 공항을 세운다든가 이랬을 때에 다른 산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거 분석할 때도 이런 산업 연관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산업 연관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1, 2, 3이라는 산업이 있고 여기도 1, 2, 3이라는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있으면은 이 숫자는 예를 들어 여기에 5, 6, 7, 9, 8, 4, 1, 0, 4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쪽은 투입이에요. 투입된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산출이 됐다는 거예요. 산출. 그래서 이쪽 세로 방향은 인풋을 나타내고 이쪽 가로 방향은 아웃풋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 산출표라고도 해요. IO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IO 테이블. 그래서 이쪽에서 이만큼 투자를 하면 1산업에서 5를 투자하면은 1로 5가 가고 그 다음에 6을 투자한 게 2로 가고 7을 투입한 것이 3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투입한 건 5, 6, 7 해서 13, 18만큼을 투입을 한 거고요. 이렇게 투입한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투입, 이쪽은 산출. 정부가 특정 산업을 부양시킨다면은 그 산업이
가장 많은 양의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의 파급 효과를 갖는 산업은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투자 성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이제 얘기가 길어졌던 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산업 분석은 기본적 분석의 2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2단계라고 하면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에서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경기 순환과 관련한 산업 분류 방법이 있는데 성장 산업, 순환 산업, 방어 산업 이렇게 세 개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의 구체적 내용은 산업 구조 분석, 산업 라이프 사이클 분석, 산업 연관 분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 구조 분석은 마이클 포터의 5forces 모델로 설명을 하는데, 산업 간 대체 관계, 산업 내 경쟁 관계, 공급자 관계, 구매자 관계, 여기 하나 빠졌네요. 뭐죠? 신규 기업의 진입, 위협, 진입 이런 것들을 5개를 살펴보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분석은 제품 라이프 사이클 분석을 이용해서 도입기, 성장기, 쇠퇴기, 성숙기, 쇠퇴기로 보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건데, 성장기에서 투자를 하고 성숙기 끝날 때 회수를 하는 그런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기 초반에 투입을 하고 성숙기 끝날 때 회수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산업 연관 분석은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투자를 활용하는 것인데, 단기 분석은 좀 적당치가 않고 중장기 분석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1주차에서 기업 분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의 내용은 이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양적 분석의 방법으로 재무 분석을 또 이제 경영 분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4학년 때 4학년 1학기 때 경영 분석 공부하는 그것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하지만 그것까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할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비율 분석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주식의 내재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주차에 대한 문제 중심 강의로 뵙겠습니다.